네, 시간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2학기 녹색지대 대학원 세미나 수업이자 콜로퀴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 옆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에너지 연구 사업단장으로 계시는 곽지혜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곽 박사님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소개를 다 안 시켜드리겠습니다. 곽 박사님은 이화여대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프랑스 어떤 대학인지는 직접 말씀해 주시면 발음이 안 좋아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시고 유럽 분리막 연구소에서 계시다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계속 활동하시다가 지난 얼마 전까지는 재생에너지연구소장 여기 마쳤고 현재 태양광 연구사업 단장을 이제 맡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증권 전문위원회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특히 여성과학자로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재밌는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실 거니까 굉장히 해주시고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곽지혜입니다. 에너지 산업 전환과 위원회에서 탄노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원래는 태양전지 연구자인데 원래 화학을 했고 그리고 삼성을 2년 다니다가 박사를 프랑스에서 할 때까지는 태양전지 연구를 하지 않았고요. 분리막 연구를 하다가 일본에서 이제 포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수소 분리막 그런 연구, 조금 에너지에 가까워졌죠. 그리고 에너지 연구원에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화학을 했다 보니까 에너지 소재 연구를 하다가 뭔가 소재가 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다 에너지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에너지에 기여하는 주제를 연구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태양광 연구단으로 2009년에 옮겨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태양 전지를 연구하다가 조금씩 우리나라에서 태양 전지를 연구해서 효율을 높여도 다른 나라 효율이랑 별로 다른 것도 없는데 다른 데의 에너지 믹스랑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가 다른 것이 과연 과학기술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얘기들도 좀 많이 듣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소장을 맡게 됐을 때 또 우연찮게 이제 탄소 중립이 더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위원회에 불러다니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듣게 됐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의외로 우리는 알고자 하지만 알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도 또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취사 선택하는지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게 되는 거를 최대한 의견도 나눠보고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되게 전문성은 있지만 또 협소할 수 있어서 남의 거를 또 잘 안 듣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서 거기에 대한 열린 마음을 이제 점점 갖고 같이 갖도록 노력하려면 좀 많은 의견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은 점점 없는데 또 교수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 제가 컬러키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처음에 전지를 연구하고 이럴 때는 저도 그냥 태양전지 효율 20%에서 21% 만들고 이런 게 중요했어요. 근데 단장이나 뭐 보직자를 맡고 나니까 뭐 하다못해 택시를 타고 가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 가주세요. 그럼 기사님이 뭐 무슨 연구하세요? 그럼 저 태양광 하는데요. 아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우리 집에다가 태양광을 깔아가지고 우리 집 택시도 충전하고 싶은데 그럼 몇 킬로 깔아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학을 전공했으니까 태양전지 효율 올릴 생각만 했지 몇 킬로와트 깔고 이런 거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젊었을 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러면 기사님이 모태형광 연구한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나 어디 가서 태양광 연구 한다고 하기 못하겠는데 너무 무식한데? 뭐 이런 생각 들고 저랑 같이 전지 연구하시는 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상태고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상태라서 사실 에너지 얘기가 되게 핫함에도 자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인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우리가 더 나은 솔루션들을 같이 찾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가 아는 것들을 풀고 여러분도 혹시 질문 있으면은 가차없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목은 이렇게 달았지만 이제 이렇게 단 이유가 있어요. 옆 동네지만 한 번도 안 와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어디인지 모르고 이렇게 여러 분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당연히 우리 옆에 대전 그 본원이 있고요. 화학연구원 건너편이자 애틀이 옆에 있는데
제가 맨날 왜 화연을 말해야 아세요? 그러면 또 화연 분들이 나는 에너지원을 말해야 화연을 알던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저 크로스 체크 되는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제주, 울산, 부안에 있는데요. 각각 그 지역의 니즈에 맞춰서 설립됐어요. 지역에서 중시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 분원이 여기 와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설립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뭐 탄소 중립이 뜨기 전부터 워낙 주제가 에너지다 보니까 이게 탄소 중립 선언하기 이전에 저희가 경영 목표로 4가지 비전을 세웠는데 이게 또 딱 탄소 중립에 걸맞는 저희 주제가 있고, 그 안에 중점 연구 분야를 6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재생에너지 혁신 기술, 수소 활용 기술, 공급의 활용 기술, 스마트 에너지 기술, 탄소 에너지 청정 활용 기술, 결국은 탄소 중립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곳이 이제 에너지연입니다. 뭐 이런 얘기야 앞부분에 많은 콜로키움에서 탄소 중립 왜 해야 되고 뭐 얼마나 오랫동안 석탄을 썼고 뭐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과학이고 이런 얘기는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탄노기 활동도 했고 하니까 이제 이 얘기부터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제가 물론 초창기에 탄소 중립 선언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탄소 중립 한다고 그거를 벌써 선언했냐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사실은 지금 그때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셨지만 안 할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인 거죠. 그리고 이 2030 NDC가 처음 나온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핫하지 못했을 뿐이고, 선진국들은 뭐 1980년대 후반부터 고민하던 것들이 실천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IPCC 일정호 도시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가 나온 후에 좀 더 과학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과학으로 모두 인정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실천할까를 더 면밀하게 세운 게 이제 파리 협약인데요. 그때 나온 게 이게 뭐 아무리 정부가 바뀌어도 이 신문 기사를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나서 더 면밀히 보게 되었는데요. 거짓말은 없는데 잘 보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워딩이나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조금 카더라 같은 느낌인데, 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온실가스 목표가 40%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 막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는데 이게 알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의욕 수준을 반영한 진전 목표를 제시하도록 원칙이 세워져 있거든요. 파리 협약 이후에는 매년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3년부터 올해부터죠. 매 5년 전지구적 이행 점검 실시를 규정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거죠. NDC를 얘기해도. 그렇다면 아무리 어느 나라가 어떤 지향을 갖고 있어도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나라가 세우면 더 후퇴된 더 낮은 목표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파리 협약을부터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35% 이상을 탄소 중립 기본법에 통과를 시키고 나서 21년 말에 심의 확정한 게 40%가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낮추려면 너무 국제적 약속이라서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인수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불가역적이라는 거를, 국제적 약속이라는 걸 다 인지하셨기 때문에 40%를 맞추면서도 어떻게 그러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면밀히 짜볼까를 이제 늘 노력을 하는데, 늘 왜 지난 정부 때 NDC가 발표돼도 욕먹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돼도 욕먹는 거는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서고요. 제가 다 어떻게든 조금씩은 인발부가 돼 있었는데 모두 각자의 전문성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결국 결론은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매번 그 갑론을박보다는 무슨 실천적인 일을 할까 당연한 일로 여기고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과학기술자들은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0% 우리나라 뭐 자꾸 기후 악당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다. 우리나라 뭐 GDP나 뭐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냥 제대로 조금씩 남들 한 만큼 하고 있는 거였어.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잘해야지 한국처럼 그렇게 감축 오시가스 덜 배출하는 나라 보고 왜 자꾸 뭐라 그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럼 다른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었냐면 모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나서 원래보다 다 높였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53이었던 거를 탄소 중립 선언하면서 68로 올리고, 뭐 일본도 26에서 46, 유럽연합도 40에서 55, 미국도 뭐 기존 30 몇에서 뭐 50, 52 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20 몇에서 뭐 40 몇으로 40으로 높인 게 국제적 흐름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K 모모도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국제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IPCC가 권고하는 감축 수치를 그대로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또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평균으로는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권고를 따르려면 2010년에는 6억 톤 이상이었는데
요거대로 하면 2030년에 3억 톤으로 줄여야 되는데 사실 기준을 2018년 대비 40% 했기 때문에 7.3억 톤에서 4.4억 톤을 가겠다는 거라 사실 RPCC 권고안보다는 좀 완화된 거죠. 그래도 물론 우리가 못하고 있었으니까 어렵지만 그러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막 이랬더니 많은 발전사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조금 사장님들께서 이제 좀 탄소 중립 시들하지 않아요? 뭐 전쟁 나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져서 탄소 중립이 약간 주춤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또 의외로 국내에서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에 일원이고 국제사회에 계속 핫하게 탄소 중립 이슈는 나오고 있는데 국내 뉴스만 보시면 자꾸 그런 왜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잘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나서 더더욱 탄소 중립 이슈가 중요하게 거론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졌는데 에너지 안보라는 거는 스스로의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을 때 가장 안보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국 내 생산이 증가해야 되고 청정 에너지 당연히 전환 같이 가야 되면서 에너지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그러면서 효율 향상되는 원래 큰 흐름이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다만 어떤 청정 에너지를 좀 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면서 더 쓸까의 퍼센트 정도는 좀 변화는 될 수 있으나 그 큰 지향이 달라지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쉽게 얘기하지만 왜 쉽지 않은지를 보려면 각자 하고 있는 에너지는 자기가 알지만 뭐 정책이나 시장이나 기술이나 다 아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근데 또 더더군다나 에너지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수입해서 들어오는 게 저희가 이제 93% 정도 되는데 수입액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00, 뭐 150조 원 정도를 매년 수입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수입 의존도도 줄이면서 화석연료도 줄여야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원래 화석연료 없는 나라들은 이제 더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원유, LNG, 무연탄, 원자력, 무연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국내 생산은 구작 7% 정도인데 1차 에너지로 공급할 때 그대로 뭐 석유 제품이나 뭐 각종 공급원으로서 공급이 되지만 도시가스, 열에너지 아니면 전력으로 바꿀 때 전환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3.8%의 전환 손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오거나 산업으로 갈 때 소비는 이제 76% 정도가 소비되는데 그때 뭐 산업에서 얼마 썼다, 가정에서 얼마 썼다, 수송에, 공공에 뭐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적으로 제조업이 많아서 에너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에너지 소비가 산업에서 60%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자 NDC가 활발히 논의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전환이 37%, 그게 이제 전기로 쓰는 것. 그다음에 산업에 36%나 쓴다.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자체나 이런 또 위원회를 가면은 거기 소비자 단체들은 또 왜 맨날 탄소 중립 하자면서 에너지 얘기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쓰레기 얘기하고 싶고 뭐 일회용품 얘기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사실 에너지가 배출하는 게 87%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막상 감축 목표를 세우면서 감축반에 들어가 보니까 전환에서 온실가스 배출되는 게 37% 정도인 게 2.7억 톤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업에서 2.6억 톤쯤 되면 거의 비등비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업 안에도 또 전환이 있을 거고 그 안에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들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산업 자체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계가 왜 우리 못 줄이겠어. 뭐 지난번에 14% 너무 높았고 요번에 뭐 5%밖에 못 하겠어라고 시작됐다가 11%가 됐는데 그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산업을 바로 접으라는 얘기냐 이런 말이 나올만 해요. 왜냐면 산업계의 감축수단이라는 게 그다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만들어내야 할 제품들이 이렇게 다양히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면밀히 이제 검토를 했죠. 뭐 얼만큼 어디서 전환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검토를 했을 때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 별로 안 달라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2021년에 NDC를 할 때는 배출량 전체 40%를 맞추려면 전환에서 44.4%, 뭐 산업에서 14.5%, 뭐 건물에서 30%, 뭐 이런 식으로 줄이자라고 했어요. 근데 뭐 다들 과도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세울 때 막 다 뜯어봤는데 이미 모두 과도하대요. 그리고 산업은 더 죽겠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 어려운 거는 100번 뜯어보니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산업이 안 하면서 줄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산업도 지난번보다는 덜 완화는 했지만 그렇다고 산업계가 만족할 만큼 봐준 것도 아닌 숫자이고 다만 그렇게 하려면 다른 부분들이 감축을 해줘야 전환이 전체가 40%가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 발전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 안에 이제 원래 149.9 1점 그러니까 얼마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100만 톤 단위로 했을 때 149.9인 게 지금 145.9만큼 하겠다라고 한 게 알파만큼을 더해서 그러면 산업 못하는 거를 어느 정도 나눠서 줄이자 해서 전환에 들어간 건데 사실 알파로 표현된 게 신재 시집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때 21.6으로 정했었기 때문에 그걸 크게 위배하지 않으면서 좀 더 줄여보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더해진 게 사실은 많은 논의 중에 기업이 아리백을 하거나 뭔가 재생에너지를 더 깔아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자. 하지만 전기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건드릴 수 없으니까 최대로 한다는 의미로 알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환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기로 만약에 산업 원료용 소비를 제외하면 전기로 사용되는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양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산업 원료용 소비까지 집어넣으면 한 20% 정도거든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전기 우리가 석탄에서 전기를 또 발전을 해서 쓰고 그다음 원자력에서 쓰고 천연가스 쓰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렇게 쓰면 사실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는 무탄소잖아요. CO2 배출 안 되는 거 맞는데 열이나 가스나 이런 걸로 소비하는 게 75%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는 더더욱 줄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CO2 배출을. 왜냐하면 여기서 석유 제품에도 들어가지만 또 석유 자체로서 원료나 연료로 쓰고 석탄, 가스, 신재생 조금 들어가지만 원자력이나 신재생 대부분이 거의 전력으로 쓰는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퍼센트를 전기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에너지 전체를 얘기하는가도 되게 면밀히 봐야 되고 사실 우리가 원자력에서 29%와 뭐 재생에너지에서 7% 정도와라고 말할 때는 전기 25% 중에 퍼센트니까 사실 전체 에너지에서 따져보면은 뭐 불과 몇 프로 안 되겠죠. 저기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결론은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좀 더 온실가스 배출이 안 될 만한 부분의 퍼센트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원자력이랑 재생이 메인이 되는데 그러려면 얘네는 전기로 직접 전환하기가 쉬우니까 열이나 가스로 쓰는 애들보다 전기 사용량을 높여야겠네. 이런 얘기가 이제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되게 중요한 일이 이제 전기화 시스템의 전기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가려고 할 때 에너지 분야에서 해야 되는 기술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원으로 한번 그려보는데요. 물론 하루아침에 탄소 중립이 되는 연료나 에너지를 쓸 수 없으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에너지 통합 인프라를 하는 게 무엇보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그걸로 가고자 할 때 디테일에 뭐뭐를 해줘야 되냐면 일단 전기를 무탄소가 나오게 최대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 사용량이 아까 늘어나야만 그 무탄소 전원인 애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탄소 전기 생산을 일단 최대한 하고 그런데 연료나 제품은 전기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수소나 암모니아, 바이오퓨얼 이런 것처럼 탄소 중립 연료나 제품을 써주고 그러면서도 시스템이 전기화가 돼줘야 수송산업 건물 등이 전기화가 돼줘야 기존에 20% 정도밖에 안 쓰던 전기가 한 50% 쓰게 되면 조금 더 탄소 중립 가까운 연료를 쓸 수 있고 그러면서 효율도 높고 자원순환도 해줘야 되고 그러고도 남는 게 이제 발전소나 산업공정 배출 아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같은 거는 다른 대체용품이 없잖아요. 이런 애들은 온실가스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한 5대 축이자 중심 축의 통합 인프라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또 이런 말씀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 얘기하다가 CCUS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CCUS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이 전제를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래서 제목을 기후 기술의 시작 재생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기후 기술이나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고 자꾸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CCUS를 해야 돼 한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와 무탄소 전원을 쓰는 게 중요한데 무탄소 전원은 일단 전기를 최대한 CO2가 안 나오는 전기만 쓰는 게 메인인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나온 CO2만 줄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지금 딱 보면 우리나라의 수정 NDC 목표가 2.9억 톤을 줄여야 되는데 어디서 얼만큼씩 줄이냐면 전기로 바꾸는 거에서 42.5%의 기여가 있어요. 그러면은 2.9억 톤을 줄이는 데서 40% 이상이 전기 분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 10%, 건물 6%, 수송 12%, CCUS 4% 정도인데 자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환경이 어려워서 CCUS를 많이 해요라고 자꾸 주장을 하신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말이다. 왜냐하면 할 걸 다 하고도 남는 CO2를 잡아내는 것도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을 때 CCUS가 3.8%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얼만큼 잡고 있냐 보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8에서 12.3%를 잡아내겠다. 그게 한 5,500만 톤에서 8,500만 톤 연간 이만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은 좀 뭐 훨씬 크지만 나라 크니까 나머지 선진국들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 잡았으면 더 잡았지 덜 잡지 않은 양인데 그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공정 배출을 해서 해야 하는 양인 것이지 그게 다른 전환까지 커버할 만큼의 CCUS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무탄소 전기 생산에서 무탄소 전기를 생산해도 무탄소 전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도 있고 풍력, 수력, 화력 발전을 쓸 수도 있어요. CCS를 붙이면.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아닌 분야에도 이미 잡아내야 할 CCUS가 많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은 G7, 뭐 G20 이런 데는 화력 발전 남겨놓는 화력 발전은 CCS를 붙이지 않은 애들은 없을 거야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화력 발전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해양 지열 연료전지 원자력, 바이오가스, 우드칩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이 전부 무탄소 발전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태양광 풍력만 얘기하냐면 태양광 풍력이 제일 많아서예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사실 영어로는 리뉴어블 에너지고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가 합쳐진 건데 재생에너지는 그야말로 그냥 자연에너지. 자연에서 계속 갖다 쓸 수 있는 거. 신에너지는 수소나 연료전지나 석탄핵과 가스처럼 옛날에는 에너지로 안 쓰던 것을 새롭게 에너지로 활용하게 된 걸 신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마치 그게 한 단어인 양 활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두 단어를 합쳐놓은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교수님 소개해 주실 때 재생에너지 연구소장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저희도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 하나로 있다가 이제 해야 하는 기술의 지향과 또 디테일이 다르고 더 해야 할 일이 많아져서 저희가 이제 두 본부를 나누고 제대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하고 있길래 이런 지향이 있다면 왜 제가 태양광 풍력을 강조하냐면 예전에 한 5, 6년 전쯤에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고 2030년까지 20%를 합시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독일이나 많이 하는 거지 뭐 유럽처럼 전력망이 연결됐을 때 하는 거지라는 말씀들 많이 했어요. 2017년에 그 말 나올 때 일본, 중국 뭐 우리가 뭐 그런 유럽이랑 같아?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유럽은 이제 당연해졌고 어느덧 일본, 중국도 이미 20%를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2020년에 유럽은 처음으로 재생전력이 화력 발전을 전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추월했고요. 38%로. 독일만 그렇게 40%씩 하는 게 아니라 영국 해상풍력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40% 넘었고 이태리도 넘었고 스페인도 넘었고 그럼 프랑스는 원자력을 60, 70%씩 한다고 하는데 그럼 프랑스는 안 넘었냐면 프랑스도 20%를 넘었단 말이죠.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야 뭐 다른 나라는 아니야. 아시아가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중국 20에서 30% 이제 하고 있고요. 일본이 2017년에 똑같이 우리처럼 2030년까지 20% 하자고 선언했어요. 근데 2020년에 이미 20%를 넘었어요, 일본은. 그런 동안 우리는 20년에 6% 그리고 지난해 한 7.5%쯤 됐는데 그 안에 어느 나라도 물론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수력이 별로 없어. 그것도 사실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수력이 9%나 있지만 우리는 또 수력도 별로 없어요. 재생에너지 환경이 안 좋은 부분이 요소요소에 있지만 어느 나라도 지금 환경을 탓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 그러면 우리나라만 뭐 왜 그래? 왜 독일하고 비교해? 일본하고 해야지. 아니면 영국은 어때? 아니면 고립된 섬과 같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저희 정책실에서 비교를 해본 거죠. 이건 사실 우크라이나 전이라 숫자는 요 이후에는 원자력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전에는 다들 이제 원자력을 많이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늘리는 추세에 있었고 지금은 원자력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늘리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에 비교한 표를 보면 가령 2020년 기준에 우리가 재생을 6%쯤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부차 전기본에 20% 가겠다고 했고 2030년에 NDC에는 30% 가겠다고 했고 지금 전기본에 다시 21.6%가 갔어요. 그리고 2050년에는 60에서 70%를 하겠다고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야 당연히 지금 이미 40%가 넘었고 30년에 70%, 2045년에 90%를 하겠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독일이나 그렇지라고 할 때 그럼 영국을 한번 보면 이미 45%고 2030년에 60%를 하겠다고 해요. 일본 같이 조금 우리나라랑 날씨 상황도 비슷한 거 비교해 보면 이미 20을 넘었고 2050년에 60 이상 하겠다고 하고 2030년에 36에서 38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랑 비교해도 우리가 핑계를 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상황은 저희가 이제 2030년 우리가 지난 정부까지 탈원전을 얘기하면서 2030년에 기존 원전을 수명 연장하기로 약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수명된 거 끄고 그다음에 신규 원전 안 지었을 때 2030년까지 가동 가능하게 24% 정도였어요. 그게 2050년에는 6에서 7%가 된다. 그대로 두면. 그런데 지금 이제 10차 정기본에서 지금 신규 원전 원래 약속된 거 5개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2030년까지는 몇 개 세워지겠죠. 그리고 아직 신규 원전을 더 세우겠다고는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동률을 최대한 안전을 담보하면서 노력했을 때 32.4%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고 여기서 발전해서 40%를 온실가스 배출에 줄이는데 노력하면 이제 재생이 21.6은 해야 돼 이렇게 결론 났고 거기서 조금 알파를 더해줄 때 다른 부분 못하는 부분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NDC가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원래 후쿠시마가 터지고 원자력을 많이 닫았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한 4% 정도밖에 못하던 거를 2030년 25에서 22% 정도 하고 2050년에 10% 정도 하겠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로 조금 더 한다고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영국도 지금 현재 15%인데 30년까지 15% 하고 그다음 50년에는 10% 정도로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 20몇 프로는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이 되게 불가역적으로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더 한다고 검토한다 해도 더 한다고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렇게 숫자가 줄으면 다들 원자력 안 한다는 얘기냐면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사용량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500이라는 값의 전기를 쓰고 있다면 두세 배가 늘어난다는 건 1000. 그러니까 20에서 25%의 전기를 쓰고 있는데 50%가 되려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의 2배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20%였다 10%가 되면 그대로 유지할 때고 조금 더 퍼센트가 만약 20이 쓰고 있는데 12%가 된다고 해도 퍼센트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전기 사용량이 두세 배가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퍼센트를 보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원료용 소비까지 포함하면 전기가 20% 정도인데요. 현재 여기 재생전기 비중이 7% 정도예요. 여기에 아직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새로 만든 건 없으니까 지난 정부 때 만든 비한 기준으로 전기를 45%좀 늘리겠다고 말해 왔어요. 그리고 수소는 한 20% 정도 쓰겠다. 그리고 그 외에 리뉴어블을 17%. 그러면 이 안에 전기 안에도 리뉴어블이 있고 여기도 리뉴어블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냐면 IEA나 브리티시 페트롤이나 2050년 기준으로 전기는 거의 50% 이상으로 가고 수소 안 쓰던 것도 조금씩 쓰고 그리고 CCUS 없는 거, CCS 없는 화석연료를 안 쓰고 다 석탄 발전을 퇴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재생전기 비중이 둘 다 80%는 넘는 거죠. 이 안에 재생전기 비중이 80% 이상이고 또 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아더 리뉴어블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재생 에너지가 60에서 70%를 간다라고 전체 에너지 상황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에너지기구의 넷제로 로드맵에서는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클린 테크놀로지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전기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게 그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전기본을 세우고 NDC를 세웠을 때 왜 욕하는 사람이 양쪽 방향 극단에 다 있냐면 사실 현재 세계 전망과 세계 현황과 전망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쪽 극단에서 욕을 하고 그렇지만 또 왜 이쪽 극단 왜 욕하냐면 현재 하고 있는 게 못하고 있으니까 이만큼도 또 크기 때문에 또 욕을 하겠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 월드 에너지 아웃룩에 현재 원자력의 전기 안의 비중이 9.8인데 전기를 2배 쓴다고 2030년까지 2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2030년까지 전기량이 늘겠죠. 늘어나도 이걸 유지하려면 원자력은 늘어나죠. 그런데 늘어나야 이제 9점 몇 프로를 유지할 거고 근데 신재생은 얼만큼 늘어나냐면 똑같이 전기 사용도 늘어날 건데 28.4예요 현재가. 근데 물론 이 안에는 수력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40몇 프로가 될 거거든요 2030년에. 그리고 석탄, 가스, 수소, 암모니아 진짜 조금 늘어나고 이렇게 석탄, 가스 줄고요. 그런데 우리 10차 정기본의 원전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짓고 있는 거 짓고 가동률을 안전을 담보하면서 제대로 했을 때 32.4%. 왜냐하면 지금 신규를 넣어도 30년까지는 안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신재생은 7.5에서 21.6을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커지는 게 아닐 거잖아요.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미 28이니까 이거를 이만큼밖에 안 한다는 거냐라고 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7.5가 몇 배가 된다는 거냐 욕한 사람들이 있고 석탄은 많이 줄이고 가스 줄이고 수소 암모니아 얘기 우리나라가 진짜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2030년보다는 훨씬 많이 한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21년이었는데 현황이 2022년이에요. 이 표가. 잘 살펴보면 요만큼이 로우 카본 퓨얼인데 이 안에 진짜로 WO 전망에 2021년 현재 9.8%이던 원자력은 9.2%가 됐고 풍력이 6.5가 7.2가 됐고
태양광은 3.7이 4.5가 됐고 수력은 비슷해요. 14.9, 15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계획대로 재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 전기가 늘어난다는 게 뭐가 그렇게 또 좋을까를 살펴보면 전기가 늘어난다는 게 그냥 에너지의 무탄소 전원만 쓴다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수송이나 산업이나 건물 부분이 다 조금씩 전기화가 돼야 20%밖에 안 쓰던 전기를 50%나 쓸 수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가 되고 산업 부분에 전기보일러 쓰고 전기트 쓰고 히트펌프로 바꿔주고 열 생산하는 걸 전기화해주고 냉난방 시설 전기화를 해주는데 그걸 해주려고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여러 가지 화석연료 난방장치, 가스보일러 뭐 이런 거 다 금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학자 스폴 그리피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세계 경제를 전부 전기화하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1차 에너지 절반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제 에너지 플로우를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1차 에너지로서 공급되는 게 있고 전환 손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화석연료일 때도 전환 손실이 있고 뭐 정력망에서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붙여서 바로 전기를 만들어 버리면 그 안에 전환 손실이 가까운 곳에서 만들었으면 적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가 아니라 1차 에너지 공급망 전망을 보면은 뭐 브리티시 페트롤이나 국제 에너지 기구나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예요. 전기가 아니라 현재 재생에너지 12%, 화석연료 83%, 원자력이 5%인데 IEA도 이만큼 늘어나고 2050년에는 진짜 둘 다 70% 이상 재생에너지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원자력도 2배 이상 늘어나는 걸로 돼 있죠. 그랬을 때 전체 에너지의 단위를 볼 때 그닥 늘어나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그게 직접 전력 생산하는 애들로 많이 바꿔주니까 전체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는 물론 소울 그리피스가 말한 것처럼 절반도 아닌 건 아니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좀 더 전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다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국내 전력 부문 에너지 전환을 그러면 지금 현재 2030년 계획에 21.6%서 알파를 하고 원자력으로 32% 해서 두 개를 더하면 그래도 한 50몇 프로를 무탄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소 혼소도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2050년에 비한 기준은 60을 한다고 했을 때 태양광 40에 풍력 20쯤 나머지 재생에너지들이 사실 양으로 되게 적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원전 7.2였는데 그러면은 사실 원전을 조금 더 우리가 탈원전은 철폐를 했으니까 원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전을 담보해 주면서 늘려줄 수 있는 만큼 늘리면 태양광 풍력을 많이 줄일 수 있을까? 네,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날 재생에너지 얘기하면 너네 태양광 자원 이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환경이 안 좋아.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적은가 봐. 뭐 각종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오히려 스페시픽하게 말해줘야 어떤 환경이 안 좋아서 그걸 극복하려는지 노력을 하는 건데 그냥 환경이 안 좋다고 말하면 안 하자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자원이 별로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환경만 안 좋다고 말하면 그냥 좀 물타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게 맨날 그거잖아요. 자원이나 설치 면적 충분하냐, 태양광이나 풍력이. 그리고 간헐적인 발전 문제 해결 가능하냐 이건데 아까 이제 전기 사용량이 2배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발전량이 2, 3배가 돼야 되고 그중에 그럼 퍼센트를 60, 70%가 나올 수 있느냐. 현재 재생에너지 한 7%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겠냐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에 신재생 에너지 빅데이터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원지도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후도 변하고 막 그러니까 자원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지역별로 어디가 태양광이 많고 어디가 바람이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것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잠재량 얘기가 가끔 보면 신문에서 많이 보실 텐데 이걸 보실 때도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국제적으로나 큰 차이는 없는데 잠재량을 무슨 잠재량을 얘기하느냐가 다 다르거든요. 가령 최근의 기준대로 해볼게요. 국내 기준에 이론적 잠재량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하에서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을 때 이론적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공공데이터 포탈에 몇십 년 축적된 계산과 분석이지만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돼 있어요. 누구나 접근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일조량이 많고 구름벡터 영향을 얼마나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정말 많죠. 사실 그거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로 쓸 수 있지는 않잖아요. 뭘 쓸 수 있냐면 기술적 잠재량을 보죠. 기술적 잠재량은 이론적 잠재량 중에 지리적인 영향 요인과 기술적 영향 요인을 반영할 때 활용 가능한 에너지 양이에요. 그래서 뭐 태양광은 우리나라는 하루에 얼마 3.5시간밖에 발전을 못하니까 등등등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산지가 60% 넘어가니까 뭐 깔 땅이 없다. 이런 부분, 이런 게 기술적 잠재량에 들어간다면 사실 마지막에 시장 잠재량이 약간 좀 까리하죠. 왜냐하면 기술적 잠재량 중 경제적 영향 요인과 정책적 지원 규제 영향 요인 하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이니까 결국 시장 잠재량이라는 거는 땅값이 얼마냐에 따라 잠재량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잠재량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격거리, 지금 조례에는 과학적이지 않게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누구는 우리는 뭐 주택가에서 200m 떨어져야 돼, 어디는 300m 떨어져야 돼,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산업부에서 올해 2월에 권고로 100m 이내로 하는 곳은 조금 더 혜택을 주겠다라고 권고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과학적인 근거 없이 200, 300 늘려놓는 것이 결국은 보급에 영향을 주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양쪽에서 다 반대했어요. 왜 권고만 하냐? 혹은 왜 그거를 줄이라고 하냐? 양쪽이 다 반대하니까 이제 수용성의 이슈가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됐지만 그런 것들이 다 시장 잠재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서 잠재량을 왜 이렇게 크게 잡았어? 적게 잡았어? 이런 것들은 사실 연도마다 다르고 정책적 지향에 따라 달라지고 땅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가령 풍력 자원을 보면 우리나라에 뭐 가령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훨씬 좋잖아요. 바람질이. 왜 영국은 잘하냐면 9에서 10m/s이라면 우리는 울산 부유식, 신안 고정식 이런 식으로 있고, 풍력 사실 육상 더 좋아요. 근데 환경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해상 풍력, 그리고 먼 바다로 나갈수록 바람이 더 세지니까 해상 풍력 부유식 얘기까지 나온 건데, 그럴 때 이제 계산이 이용률을 얼만큼 가정하고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를 2050년 잠재량을 보려면 지금 기술이 보다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가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설비 밀도도 교수님 해상풍력화 고민하시는 두산에 갔다 오셔서 잘 아시지만 설비 밀도가 날개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 밀도를 어떻게 가져갈까도 다를 거잖아요. 그럼 날개 커지면 그만큼 용량이 커지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집어넣고 얼마나 촘촘하게 풍력 발전기를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로 잠재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난번에 세울 때 풍력을 나름 그렇게 과도하게 잡아도 위험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보수를 잡아도 지향이 없는 게 되니까 이런저런 가정을 넣고 했을 때 한 77기가에 250TWh쯤 할 수 있겠네라고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 이만큼 있냐, 다른 나라 기술에게 뺏기지는 않겠나, 뭐 이런 고민들까지 다 들어가면 또 어려움은 훨씬 많죠, 기술적으로. 그런데 10메가와트짜리 날개를 쓸 때 100기를 깔면 되는 게 13메가와트만 돼도 72기로 되니까 그만큼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 그래서 해상 풍력에 있어서는 발전기가 커지는 게 기술 개발의 방향인 것이고, 그러면 태양을 보면 독일은 지금 이것도 업데이트돼서 우리나라 2022년에 한 4.5%의 전력을 태양광이 감당하고 있고, 독일은 10% 이상을 전력을 감당하는데, 사실 이용률이 뭐냐면 캐패시터 팩터라고 해서 우리나라 3.5시간 햇빛서라는 말이 하루에 24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이 잘 비치는 시간대를 딱 보면 3.5시간이다. 그거를 퍼센트로 하면 15점 몇쯤 돼요. 그게 이용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캐패시터 팩터가 15%라면 독일은 일조량이 더 안 좋아요. 1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일조량도 더 안 좋으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전력을 태양광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신문기사에서 그런 것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우리나라 별로 좋지도 않은데 자꾸 많이 깔으라고 한다. 그래서 뭐 여의도 면적을 얼만큼 하고 뭐 저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유가 사실은 태양광을 많이 깔아놔도 설비의 그런 용량보다 일조량에 의존하니까 거기 영향을 받으니까 캐패시터 팩터가 다 곱해져야 되는 거고, 뭐 그렇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일조량이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2배쯤 되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23% 좋긴 엄청 좋죠. 그래도 뭐 우리 15%가 나쁘냐면 나쁘지도 않다. 포르투갈도 되게 좋은데 17이고 독일, 일본 이런 데 다 우리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보다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러면 이 정도 차이면 사실 한국이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태양광 설치 면적도 얼마나 촘촘하게 까냐에 따라 잠재량도 또 달라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설치비가 또 비싸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못 깔고 있는 거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 태양광실에 2009년에 갔을 때는 항상 과제 목표가 이런 식이었어요. 뭐 와트당 0.5불 이하의 태양전지를 만들자. 막 그랬는데 지금 막 0.1불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말 다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싸졌고, 그때는 태양광 비싸서 못한다더니 지금은 태양광 싸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딘가 주워 들은 얘기 중에 너무 재생에너지 현황에 공감 갔던 문구가 이건데,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고자 하면 핑계를 찾는다는 건데 우리나라 상황이 항상 핑계를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십몇 년 전에는 비싸서 못 하겠고 그리디 패러티가 달성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리디 패러티 얘기도 없어졌고 너무 싼데 중국계 다 먹는데 뭐 이런 이슈가 있고 정말 정직하게 태양광 패널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선형적으로 가격이 빡빡빡빡 떨어졌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이나 독일보다 포르투갈보다는 좀 안 좋아도 독일보다는 일조량도 좋은데 왜 태양광 발전 단가는 좀 더 비싸지? 우리가 아무리 중국보다 그렇게 안 좋지도 않은데 중국은 우리보다 반이고 포르투갈은 심지어 10배가 발전 단가가 10배가 싼데 왜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일단 우리나라 설치비 문제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경제적 이슈들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있습니다. 근데 잠재라는 게 자원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니까 땅값도 의존하지만 사실은 면적에 아까 이제 기술적 잠재량에는 지리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아까 독일은 사실 평지도 많고 근데 우리는 평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60%가 산지니까. 그래서 시장 잠재량을 기준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사실 태양광 깔 수 있는 건 전체가 다 깔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색깔을 40기가와트 아워 퍼 이어인 거 이상만 색깔을 진하게 표시해 보면 이런 식으로 분산이 돼 있다면 근데 아까 시장 잠재량이 땅값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 집은 이미 내가 샀으니까 내 지붕에 깔 때는 잠재량이 있어 없어를 볼 때는 땅값 팩터가 필요가 없잖아요. 내 땅에 이미 하는 거니까. 그걸 다 빼보는 거죠. 그럼 건물은 이미 있는 땅인데 건물에다 우리가 짓는다면 어떨 것 같아? 시장 잠재량에서 돈 얘기 빼보자. 땅값 빼보자 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건물 많은 곳은 대도시에도 이만큼의 그냥 햇빛의 조건만으로 기술적 잠재량에서 으로만으로는 도시가 없지 않다. 자꾸 그냥 심자 잠재량 그림을 그리면 도시에는 못 갈 것처럼 착각하지만 도시에 깔 게 충분히 많다라는 거고 도시가 사실은 80%의 GDP를 감당하면서 50% 이상의 파퓰레이션을 갖고 뭐 4분의 3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요만큼의 면적을 쓰고 있는데 도시는 사실 에너지를 생산을 안 하면 그거는 참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이미 공공건축물은 다 만약 대전시 이름으로 건물을 짓는다. 그럼 다 제로에너지 해야 돼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뭐 등급이 있어요. 20% 이상은 해야 돼요. 제일 낮은 등급은. 그러면 20%부터 가는 데는 태양광을 안 까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태양광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민간 건축물도 2030년부터는 이제 거의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나 발전 가능한 이제 태양광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먼 거리에다 깔아갖고 태양광 발전소가 얼마나 줄까를 했다면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여본 게 생활밀착형 능동에너지원이라고 붙여봤는데 이전에는 무슨 제품을 쓰고 어떤 재료를 쓰고 이런다면 지금은 어떤 기능을 하고 뭐 건물 아무데나 붙일 수 있나 가볍나 공장 지붕 같은 데는 무게를 못 감당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더 살펴보게 됐고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저런 태양전지들을 해보는 그런 그림인데 이렇게 크게도 만들어서 이렇게 플렉서블한 데 붙여보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방막을 한수원 청림원에다가 지붕에다가 10kW 실증해 본 거고 저희 연구소 벽면에 보면 이제 말하지 않으면 태양전지인지 모르게 이렇게 색깔 있는 곳에서 다 태양전지가 붙어 있고 이걸로 실증을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그리고 여기 하얀색이 다 태양전지예요. 옛날에 이제 하얀색은 사실 빛을 흡수 못하는데 예전 태양전지 15%짜리가 검정이었다면 지금은 흰색이 15%짜리를 할 수 있는. 근데 건물마다 붙이려면 나라마다 건물의 조화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많으니까 코롱하고 신성에서 합작해서 만든 솔라 스킨이라는 모듈을 걔도 많이 써봐야 뭐 디그레데이션이 있는지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해보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색깔 있는 거 팔고 여기 다 태양전지인데 검정색 태양전지인데 여기도 다 붙어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 여기 다 붙여놓은 거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고 팔리고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도시는 그냥 떨어지는 햇빛이 아니라 건물의 간섭도 받고 그리고 옆 건물에 얼마나 햇빛이 언제 오고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데 아이고 제가 요 동영상에 돌아가야 돼서 안 돌아가서 그냥 초벌레한테 그냥 포기하고 여기 이제 동영상이 돌아가면서 일조량이 오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클릭 버튼을 못했어요. 대전시는 이렇게 다 해봤고 여기는 이제 중구 서울시 중구에 대해서 건물들이 막 서로 간섭하고 높낮이 따뜻하고 계절을 가르고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해서 뭐 그런 서비스도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나는 우리 집에 태양광 깔아가지고 뭐 전력을 얼마나 낼 수 있고 우리 집에다 하면은 그만큼 내가 고급 태양광 모듈을 깔았을 때랑 뭐 조금 중급을 했을 때랑 얼마나 많은 발전량을 가지고 뭐 전기를 내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다 이제 ICT나 AI나 이런 게 접목돼서 빅데이터가 다 들어오고 더 체계적으로 되면 더 효율 좋게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런 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태양광은 중국만 배불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산업이 되게 많은 부분이 중국을 배불려요. 다들 메이드 인 차이나 신발 신고 뭐 풍력은 그러면 아니냐면 옛날에는 덴마크 뭐 G 베스타스 이런 게 좋았다면 해상 풍력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중국 회사가 막 1등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저는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다 모든 부품들이 싼 거 찾는 모든 곳에는 중국산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반도체 태양광의 기본이 반도체인데 폴리실리콘, 인고, 웨이퍼까지 다 반도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럼 저기 다 중국 회사들이 중국 배불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산업에서 어디를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자국의 이익을 갖추면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연구하고 또 산업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학회를 가도 미국 사람들이 내가 LG의 최고급 태양광을 깔아서 실험을 해봤거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태양광 기술이 원래 잘하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 중국계 너무 싸져서 다들 어려워지고 막 버리고 하니까 LG도 그만둬서 다 충격받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셀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은 미국이 엄청 환영하고 미국 시장에서 상업용, 가정용 1등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대기업은 아니니까 셀을 하다가 요즘에 모듈만 하는데 다들 고급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발주자로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이런 말 할 때 또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감 부분이 이거예요. 뭐 전기차는 그럼 왜 하고 배터리는 왜 했느냐? 그럼 도요타가 이미 하고 있어서 우리는 후발주자라서 못 할 건데 했느냐? 아니란 말이죠. 다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산업을 힘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태양광에 아까 제가 앞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랑 똑같다면 이제 셀이 되고 모듈 되고 시공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태양광 고유의 어떤 영역인데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나라도 중국에서 태양광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심지어 중국이 엄청 싸지고 나서 미국이나 독일도 회사들이 다 접었다가 요즘에는 너무 시장이 독점되니까 결국은 한 나라가 독점을 하고 나면 에너지 위기가 올 거 아니에요. 사실 자원은 어느 나라나 있는 자원인데 산업이 다른 나라에서 오면은 뭐 일본 요소수 뭐 이런 사태랑 같은 상황이 되기 쉬우니까 유럽이나 미국도 자기네 가치 사슬을 복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국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IR이나 뭐 시범이나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태양전지 작동 원리야 이제 다른 세미나에서 들으시면 되지만 저희가 태양전지를 하고 모듈을 하고 태양광 어레이가 돼서 이렇게 벽에 붙게 되는데 태양광의 효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알면서 봐야 돼요. 왜냐면 태양전지 효율이 너무 낮으니까 안 쓰잖아라고 하는 것도 저는 태양광한테 억울한 얘기라는 말을 어디가 꼭 하는데요. 왜냐면 화석연료나 이런 애들은 원료를 넣어주고 내가 원료를 넣어준 거에 비해서 뭐가 나오느냐를 보지만 이 태양광은 그냥 햇빛이 온 애를 햇빛이 그냥 땅에 그대로 표준 조건의 최적 일사량이 떨어졌을 때 걔를 다 에너지로 전환한다면 얼마냐? 그게 이제 제곱미터당 1kWh래요. 1kW래요. 그랬을 때 얘를 태양전지판을 딱 밀어넣어가지고 걔가 몇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냐를 본 게 효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전지 패널 효율이 너무 좋아서 뭐 100%를 낼 수 있다면 1kW가 다 전기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런 애들은 없으니까 태양전지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예전에 15%짜리가 나올 때는 300W였다면 1kW 중에 300W가 나왔다면 2kW 중이죠. 2제곱미터니까. 요즘 480W가 나온 애는 24%짜리다.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보면 잠재량도 땅이 좁으면 잠재량이 적어지는데 거기에 그냥 태양광에 출력이 좋은 애를 쓰면 같은 면적 안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잠재량이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잠재량이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학기술자들은 하는 거고 우리나라 로드맵에는 이런 상용 실리콘 태양전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텐덤 태양전지를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난 원천 기술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걔를 텐덤화해서 35% 이상 그리고 유연한 애들도 상용이 있지만 텐덤화해서 30% 이상 가서 동일 면적이나 아니면 예전에는 쓰지 못했던 곳까지 활용해서 태양광 기술의 잠재량을 높여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항상 아까 말한 여의도 면적 얼마를 쓰냐 이런 부분에 현재 20%짜리 효율인 애를 쓰면 국토 면적의 한 3%를 덮어야 된다면 아까 말한 한 40%를 하려면 태양광으로 효율이 만약에 34%짜리가 텐덤 태양전지 개발돼서 나왔다. 그럼 같은 면적보다 더 적은 면적을 써서도 발전의 40%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기술자들은 태양광의 모듈의 출력을 높여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정책적으로 부작용이 없이 해줘야 할 부분은 또 그 부분의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태양광의 40%와 풍력의 20%를 해서 60%가 갈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런 태양전지가 없으면 사실 더 많은 면적을 찾아내서 써야
2%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잠재력을 보고 기술을 볼 때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시장이 지난 2년간 얼마 전에 IA 넷제로 로드맵이 업데이트 됐는데 업데이트된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지난 2년간의 태양광과 전기차의 성장으로 아직 탄소 중립에 희망이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사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전기차 히트펌프가 나오고 태양광 얘기 싹 사라졌었는데 일단 그렇게 있고 실제로 데이터가 그래요. 왜냐면 지금 솔라, 윈드, 하이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 2023년에 얼만큼 깔렸나를 보는 거예요. 태양광이 사실 제일 많이 깔렸죠. 지난 3년간. 그리고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깔아야 할 양. 그걸 봤을 때 태양광은 2023년까지 여기 이제 이렇게 빅금이 넷제로의 갭이라면 태양광은 뭐 이미 그만큼 다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 배터리 지금 여기서 가장 2030년까지 시급한 청정 에너지 기술이라고 보는 애들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게 태양광, 배터리, 풍력, 히트펌프, 그다음에 수소 그 수전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갭이 있다면 나머지 두 개 배터리나 태양광은 이만큼 계획대로 잘 깔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넷제로 로드맵의 IA 보고서에는 업데이트판에 태양광과 전기차가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더 도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2030년까지는 물론 많은 다양한 앞서 언급드린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중요하고 개발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모호한 기술보다는 일단 2030년은 가장 빠르게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3배 그 다음에 효율을 2배 재생에너지를 3배 효율을 2배 개선 그리고 메탄을 줄이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와 히트펌프로 전기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IR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베트남도 RE5070을 얘기하고 중국이 그렇게 앞서 나가도 인도가 3년 안에 중국을 따라잡겠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력으로는 얼마나 할 수 있냐를 좀 봐보면 원자력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원자력이 29%를 지금 감당하는데 우리가 25기가 세워졌고 5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걔를 2050년까지 우리가 29%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발전량이 두세 배 떠야 되니까 350TWh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규 설치가 한 18기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우리가 수용성 이슈도 있고 고준원 방사선 폐기물을 어디다가 넣어야 할지도 빨리빨리 합의를 해서 찾아내야 되는 이슈도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과학기술자로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원자력의 수혜를 받고 그 기술력을 엄청 갖고 있는 나라로서 걔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이용하고자 할 때 29%만을 유지하고자 해도 지금 신규 설치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역으로 프랑스도 지금 56기가 있는데 거기에 14기를 지금 더 하고 있는데 현재 69%를 감당하고 있으면 14기 더해서 35년에 50%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프랑스가 8개에서 10개 시나리오를 검토했는데 뭐 재생 있는 거, 원자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봤지만 10개의 시나리오에서 결론이 똑같은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신규 원전 없이 안 되고 재생에너지 맥시멈 해야 되고 그 두 가지 지향은 맞춰서 지금 숫자를 도출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여기 있네요. 영국은 50년까지 25%, 일본은 30년까지 20% 원자력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무리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수명 연장 계획되어 있는 것과 건설되는 것을 합치면 19%를 감당하게 되는데 2050년에 거기에 10% 정도만 추가하려도 그걸 전부 SMR로 하려면 58기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SMR은 사실 다른 나라들도 다 타겟팅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쓰는 게 가장 경제성 있고 효율적이겠다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대형 원전이 그리고 기존 원전이 어떻게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우리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가를 따져서 신규를 설치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태양광 풍력이 얼마나 많이 쓰여야 하는지는 뻔히 알 수 있겠죠. 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이 설치 면적, 뭐 자원, 설치 장소가 없지 않은 거는 그만 다 보여드렸고 간헐적 발전 문제가 남는 거죠. 재생에너지에서.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들은 뭐 다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평균 20몇 분을 깐 거잖아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지향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통합 인프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중요하고 뭐 유연성 보급 확대 관련 이슈들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이 많지만 간헐성 해결은 아까 자원지도나 잠재력, 뭐 AI 기술로도 노력해서 해결하고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제가 CFE 언급을 하면서 가고 싶은데 국내 기사는 작고 우리나라가 하겠다는 CF100이 구글이나 뭐 유엔이 한다는
24/7 CFE예요라고 왜곡하고 있는 기사를 한때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도대체 이렇게 해서 득대는 게 뭐길래 이런 얘기들이 오가나 했는데 이 오해는 시물 보시더라도 불식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구글이 아리백을 하고 나서 1세대에는 탄소 중립을 추구하고 2세대에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서 아리백을 달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는 3세대 이제 마지막 끝판왕으로 설정하는 게 자기네가 2030년까지 24/7 카본 프리 에너지로 가겠대요. 그 뜻이 뭐냐면 하던 아리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리백은 이미 하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리백이 사실 재생에너지 없는 시간대와 없는 장소에서는 다른 데서 그 REC라는 재생에너지의 확인서를 사갖고 인증서를 사갖고 커버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글이 추구하는 바는 정말 상시 어느 때나 언제나 무탄소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4/7 CFE라고 해서 그러면 아무리 재생으로 추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곳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술들로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카본 프리를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퍼블릭 커미트먼트 100% 아리백 하겠다고 2012년에 그다음 17년에는 아리백을 도달했고 계속 아리백을 하고 있고 리뉴얼을 엄청 사서 쓰고 있는데 사서 쓰는 것이 우리 전력막에 CO2가 나오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청정한 연료를 공급해서 전부 어디서나 언제나 CO2가 나오지 않게 하자라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 자기네 데이터 센터가 어느 시간대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있고까지 다 체크하면서 최대한 그런 기술을 보급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24/7 CF이고 얼마 전에 이제 한수원 사장님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4/7 CFE를 가입한 유일한 곳이 한수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형 CFE는 그거 아닌 거 맞고 왜냐면 아리백이 어려우니까 원자력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도 맞는데 그건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탄소 중립이라는 큰 그림이고 그 지향을 갈 때 먼 곳에서 원거리에서 내가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다른 석탄이나 뭐 원자력이나 이런 걸 공급받기보다는 내가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는 곳에서 공급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 그거를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면서 가는 부분이 원래 유엔과 그런 구글의 지향이고 또 그게 전 세계적인 지향이다. 그 흐름에 맞춰서 재생에너지가 연구되고 나머지 에너지들도 연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